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윤경로입니다. 음, 우리 김지필 교수님께서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제 그 LG전자에 99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엠팩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그러니까 한 5년 됐죠. 25년 동안 지금 계속 엠팩 표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C29의 대표 단장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가 표준화를 하면서 2008년부터 엠팩 V라고 하는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때 그 엠팩 V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 때, 어, 이제 외국에서는 필립스에서 이제, 그쪽에 대표가 나와서 이제 계속 같이 코워크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갖고 왔던 개념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그때 2008년도, 7년도 이때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네들이 유러피안 그러니까 EU죠. EU에서 돈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심통이 나서 그때는 메타버스가 뭐 걔네들 트레이드 마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파퓰러해지기 전이어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전부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것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 놓고서는 표준은 이제 뭐 최초의 메타버스의 호환을 위한 무슨 표준이다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표방은 했지만 실제로 문서를 찾아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없고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용어들만 잔뜩 나와 있거든요. 요즘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타버스로 놔둘 걸.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메타버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2007년도였는데 지금은 25년이잖아요. 그럼 거의 20년 동안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 정의가 나온 게 2007년도인데 그때 이야기하던 거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생각하던 거하고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이야기하고는 또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메타버스 표준들 요즘 가장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는 표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시간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1시간 반인데요. 그래가지고 어, 표준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맛배기 식으로 조금 훑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의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1992년입니다.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 SF 소설.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장르 문학을 하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작가죠. 이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을 1992년도에 벤텀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내놨는데 거기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 영상이 만들어졌다. 지금 누가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영상으로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 동화상을 한 면당 2kpixel의 해상도로 나타내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기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3차원 동화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컴퓨터 용어에 메타버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위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1992년도니까 사실은 이런 기술이 나와 있기 전이에요. 얘기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전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얘기 그냥 같아요. 요즘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92년이면 엠팩 1 이제 나와서 가지고서는 352288 픽셀 사이즈 그래서 어 가로 가로로 352 픽셀 세로로 288 라인 조그만 정말 조그만 그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CD에다가 동영상을 구워보자 막 이런 얘기하고 디지털로 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는 지금 어 요즘 망했죠. 3D 우리 3D TV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저 브라질 월드컵 할 때 그 LG 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송사하고 해 가지고서는 3D TV라는 거 막 빡세게 밀면서 어 그중에 이제 시범 방송이라고 했나? 시험 방송이었죠. 그래서 3D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그 월드컵 경기를 어 3D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입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었는데 인제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때 했던 3D TV 방식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다른 영상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를 인제 안경을 써 가지고 안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LG 하고 삼성하고 인제 방식이 바뀌고 막 전쟁을 했는데 사실 이기기는 LG가 이겼는데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양안식 스테레오스코프라고 얘기를 스테레오스코프 양안식. 그래서 양쪽 눈에 다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3 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1 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동영상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72 번이라 그러면 이제 72 frames per second인 거죠. 초당 72 프레임. 그런데 어 이 당시에 일반적인 극장에서 보는 영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프레임 정도 초당 25 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었어요. 그거는 필름이죠. 요즘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극장 영화를 예매하려고 그럴 때 같은 영화가 이렇게 2 개, 3개 인제 여러 개 멀티플렉스에서 보면 여러 개 나오면서 옆에 디지털 이렇게 마크가 있던 시절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 년도 안 됐어요. 어 10 년이면 오래됐나? 그랬는데 그게 요즘은 인제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없어졌어요. 그게 인제 디지털 시네마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걔네들이 대충 인제 72 프레임 정도 초당 120 프레임까지 요즘 넘어가고 있어요. 120 프레임 per second 정도로 화상을 틀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30 프레임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30 프레임 하다가 60 프레임 하다가 방송 자체는 지금 30 프레임으로 맞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인제 TV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60 프레임 또는 120 프레임까지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차원 동화상을 한 면당 2 킬로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내게 되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킬로픽셀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 화소 수가 2,000 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가로축으로 한 축이 2,000 개라는 거예요. 2K.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뭐 4K 영상 뭐 8K 영상 하는 식으로 하면 2K 영상이고 2K 영상이라고 그러면 풀 HD예요. 우리 1920, 1080이 우리 TV 풀 HD, FHD라고 하는 해상도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양쪽 눈에다 각각 뿌려 준다는 거죠, 다르게. 그러면 어 정말 선명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앞에다가 그런 풀 HD 영상을 보여주면. 그다음에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스피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극장 가면 뭐 돌비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날아가면 앞에서 뒤로 막 비행기 이동하고 미사일 이렇게 날아가고 어 탑건 봤어요? 탑건? 아, 네. 제가 옛날 정말 탑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사운드 트랙 그 OST도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 전에 탑건이 이제 마이버릭 해가지고 이제 2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가슴 뛰었던 네, 그 추억이 막 생각나면서 왜냐하면 그 마이버릭에서는 사실 그 오리지널 탑건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슷비슷하게 이 겹쳐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네, 쓸데없는 소리. 네, 거기 근데 이제 극장 가서 그런 탑건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어 돈을 2천 원인가 더 내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이 있죠. 무슨 관 그래가지고 이 사운드가 정말 나를 둘러싸면서 움직이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어폰으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 바이오럴 바이너럴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바이너럴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어폰에는 사실 이게 두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생하는 사운드에 위상 조정을 해가지고 이 사운드가 귀에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다 움직여요. 예, 그 바이노럴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가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현실감이 나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이 사람은 메타버스다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죠. 92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인가? 2002년인가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어요. 세컨드 라이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세계 버추얼 월드의 획을 긋는 게임이었는데 망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망하다 살아난 건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를 가상의 세계에다가 만들었어요. 가상의 세계에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있고 독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0 그때 2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2년도에 LG에 있을 때인데 근무 시간에 세컨 라이프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때 독도 점령전이라는 걸 했었어요. 일본 애들이랑 거기 가상 세계로 독도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독도가 조그맣게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 몇 명 못 올라가 몇백 명 올라가면 아마 한 100명 올라가면 꽉 찰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이 거기 다 올라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 못 올라오게. 그 빈자리 생기면 일본 애들 올라오고. 독도 점령전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런 가상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거기다 어디 땅에다가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거 거기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두막 같은 거 지어놓고 그 앞에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냥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했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그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관심을 끌게 된 게 이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의 여기 지금 가속화 재단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하고 ASF라고 하는 재단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 기획자들,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 뭐 다 모아놓고서는 메타버스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설문조사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고 하는 문서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긴 시간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했다. 근데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나마 우리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려고 노력했고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용자에게는 이 중에 어느 하나로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인데 물리적 현실로 경험될 수도 있고 가상 공간으로도 경험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또는 그것의 융합으로도 경험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정의를 내린 거죠. 여기서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AR, 뭐 MR, X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게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게임들이 내가 로그아웃을 한다 또는 나온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지속되지 않는 거죠. 내가 물론 세이브 하잖아. 세이브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내가 세이브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 이 당시는 이제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물리적으로 지속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난 나와 있어도 그 세상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리니지라든가 뭐 이런 온라인 게임들을 보면 온라인 월드 MMORPG라고 부르는 그런 게임들 대부분이 내가 안 들어가고 한참 있으면 거기 그때 내가 쟤는 쪼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씨 잔뜩 세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엉겨 보지도 못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해봤구나.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뭐 어, 그런 게임들 있죠.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들은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게임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막 열라 싸우고 딱 나오면 끝.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저런 게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워크래프트나 뭐 이런 게임들도 사실 맵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오래된 정의가 아닐까.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발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어, 너무 다양해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메타버스 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EU 프로젝트예요. 거기 이제 예샤 시반이라고 하는 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이제 공동 PI 그러니까 공동 연구 책임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메타버스하고 버추얼 월드하고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메타버스하고 버추얼 월드하고 동일시하면서 그 정의를 이렇게 3D, 3C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거는 환경이 3D environment다. 그러니까 이제 3D로 그러니까 2D나 무슨 뭐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3D로 만들어 놓는 세상에서 내가 크리에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커머스 상행인가 그 안에서 가능해야 되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이나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적인 기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 메타버스다라고 이 양반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3C라고 하는 용어로 이 사람은 계속 퍼블리시를 하면서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08년도인데 쭉 넘어가지고 2021년도, 2021년도는 또 이 메타버스에 좀 어떻게 보면 또 획을 긋는 해입니다. 이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를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걸로 받아들인 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로블록스가 IPO를 하면서 어 엄청나게 우리 요즘 용어로 이제 따상을 막 겁나게 쳐버리면서 어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벌었어요. IPO를 하면서. 그러면서 로블록스가 거의 뭐 메타버스의 대명사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로블록스의 CEO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저쪽 동유럽 쪽 계통이 아닐까 그러는데 데이브 바스주키예요. 바스주키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바주카인가 하는 애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이름도 생각나고 그래요. 남의 이름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렇다라면서 이제 여덟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프렌즈, 이머시브, 애니웨어, 로우 프릭션, 버라이어티, 이코노미, 시빌리티 이렇게 여덟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이걸 기준으로 많이 얘기들이 됐었어요. 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바타는 어떤 정체성,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뭐 내가 록스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패션 모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세계에서는 사실 뭐 진짜 별 볼 일 없지만 이 늙어가지고, 근데 그런 어,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이덴티티. 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는 아바타하고 이제 매핑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그래서 그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머시브, 이머시브 뉴스 뭐 이렇게 몰입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적 효과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줘서는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내가 거기 푹 빠져서 내가 거기에 있는 그 환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anywhere라는 거는 국가 문화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지연 없이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래요. 국가 문화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지연 없이 접속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어. 우리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특정 국가를 찝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특정 국가에 가면 구글 접속이 안 돼요. 그런 차단,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팔러시에 대해 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해외 서비스 중에 차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속이 안 되는 것. 뭐 대부분 19금이나 무슨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것들은 차단되잖아요. 지나치게 폭력적인 무슨 서비스나 게임 뭐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우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 내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어떤 지연 없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메타버스에 이쪽에 브라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브라질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한국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가 브라질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3박 4일이 걸린다든지, 브라질로 이동하시려면 나가셔서 30분 후에 다시 접속을 하실 때, 브라질로 직접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한국에 있다가 어떤 거기에 이제 포털 같은 거를 통해서, 어, 텔레포테이션 하듯이, 어, 바로 브라질 어떤 지정된 포인트일 수는 있겠지만 브라질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비즈니스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 관심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그 구성원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거기서 실제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가 되는 어떤 화폐 단위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뭐 집을 짓고 싶은데 나무가 없어. 그런 거 통나무를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내 방에 뭔가를 그 안에 메타버스 안에 어떤 내 방에 뭐를 꾸미고 싶다. 그런데 그걸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누군가를 통해서 사 가지고 꾸미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의식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의식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 이런 것에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 22년 말에 22년 그렇죠. 22년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메타버스 윤리장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윤리 의식에 관한 것들을 인제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어 인종 차별을 받는다든가 내지는 무슨 성차별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실제로 아프진 않겠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실세계에서 그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8가지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어 조건 같은 것들을 이 로블록스 CEO가 2021 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또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또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대부분 망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 년도에 어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와이어드라는 게 약간 기술 잡지인데 굉장히 시사성도 있고 그런 기술 잡지인데 거기에 인제 에릭 레이븐스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를 한 그 사람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 기술 기고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기사가 있어요. "What is Metaverse exactly?" 정확히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막 적었어요. 막 적었는데 다 읽어 봤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메타버스가 뭔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가만 보니까 메타버스가 어쨌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인제 그래도 그 정의에 가깝게 이렇게 적어 놨어요.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술,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와 인터넷 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 메타버스는 어떤 형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바뀔 거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이 그게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네. 인터넷을 사용할 지적 능력이 없었던 시절 빼고는 계속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세상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사이버 워리어, 인터넷 워리어 뭐 이런 댓글 겁나게 막 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씹어가면서 막 이러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주 얌전하고 막 어 전형적인 MBTI I 뭐 이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인터넷 세상에서 현실에 나와 다른 어떤 아바타가 있었던 거죠. 아바타가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웹 브라우저하고 뭐 채팅창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면서 그런 모습이 그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가 메타버스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친구 저기 노트북에 IEEE Keep Calm
I'm an IEEE member 딱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예. 이 IEEE에서 메타버스 컨그레스라고 하는 어, 이 그룹이 있어요. 메타버스 컨그레스 밑에 이제 또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있는데 그 메타버스 컨그레스 홈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사용자들에게 이게 내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이상해. 그래서 시간 되면 영어로 찾아보세요. 여기 홈페이지 있으니까. 예.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세상으로 인지되어지는 일종의 경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익스피리언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세상이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인지되거나 그러고서 거기서 가상현실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 VR에서 보면 완전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확장, 그 증강현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디지털 상대역 그건 디지털 트윈인 거예요. 그 디지털 트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상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상대적으로 매핑이 되는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트윈이 디지털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물리 세상에 있는 건 피지컬 트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트윈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둘이 트윈 관계다. 쌍둥이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메타버스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모두 다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변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보된 형태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가 뭐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어,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일반적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정의일 것 같아요. 요거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맨날 하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이렇게 네 가지로 맨날 분류를 해요. 근데 이 분류는 2007년도에 ASF의 그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고 하는 그 문서에 나와 있던 분류예요. 거기서도 분류를 딱 이렇게 나눴다기보다는 거기서는 이 축을 제시를 했어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개인데 가로축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좀 외부적이냐 아니면 좀 사적이냐 이렇게 익스터널하냐 인티밋하냐라는 축을 가로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외향적 외부에 드러내고 외부와 인터랙션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인티밋하다는 건 굉장히 내 퍼스널한 쪽으로 들어가는 이 MBTI I하고 E를 보면은 대충 이 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기술적인 측면인데 세로축은 위쪽으로는 현실을 증강하는 것을 얘기해요. 현실을 증강하는 것을 얘기하고 밑에 쪽은 시뮬레이션.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유사하게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메타버스 응용들의 성격을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끝단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사분면의 티피컬한 응용으로 이 라이프 로깅을 들은 거고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은 내 인생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기록하는 형태의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사적이죠. 인티밋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습에다가 정보를 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강의 모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이건 또 이제 다른 우리나라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라이프 로깅에 속하는 응용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이키 런 클럽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라이프 로깅 형태의 응용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메타버스냐?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이지만 익스터널한 쪽으로 쭉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강현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현실 위에 막 정보들이 올라오고 가상 객체들이 막 떠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게 나왔는데 그 위에 이제 증강현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 스노우 같은 것도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서 증강 왜 네이버 스노우가 증강현실이라고 했더니 여기 토끼 귀 내 얼굴에 토끼 귀, 뭐 여기 뿌잉뿌잉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증강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로는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가 MS의 홀로렌즈,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될 거고요. 반대쪽으로 가봐서 이 시뮬레이션 쪽에 가까우게 가다 보면 이제 익스터널한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이제 미러 월드라고 하는데 거울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은 사실 티피컬하게 얘기하기를 디지털 트윈을 이 미러 월드의 티피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어떤 물체의 트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트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 월드라고 그러면 세상의 트윈. 그래서 뭐 서울시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시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래놓고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그랬다가 뭐 디지털 서울이라고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S맵 뭐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결국은 그다음에 옛날에 나오건 이제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거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2000년대 중반 2000한 7, 8년 이때쯤에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이 그 자기 도시를 통째로 가상세계로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는 많았는데 전체를 만들지 못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10년 그 전후해 가지고서는 압구정동을 버추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거기 가게까지 다 만들어서 계단 걸어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도 들고 있어요. 어, 구글 맵, 배달 앱 이런 것도 거울 세상이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D는 아니에요. 3D는 아닌데 2D에다가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이 지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솟아올라 있지는 않지만 길 똑같아. 그리고 내가 가고 있으면 거기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파란 점이. 아바타가 점으로 바뀌었나? 파란 점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야씨 이거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어 그 배민 앱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주문을 했어요. 다음에 야식을 딱 주문하고 연구실에 앉아서 안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오고 있네. 그래서 인정. 그랬어요. 오토바이가 딱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코로나 시절에 갖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1층으로 막 내려갔죠. 네, 딱 오시더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상 세계는 이제 약간 인티밋하게 내려간 거예요. 인티밋하게 내려가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리얼 월드하고 좀 관련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쪽 거울 세상은 리얼 월드하고 이게 매핑이 돼야지 거울이니까. 근데 버추얼 월드는 그렇지 않다. 상관이 없다. 뭐 네이버지에서 만든 제페토, 뭐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세컨 라이프 이게 세컨 라이프 그림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예, 옛날에 다 이러고 있었어요. 왜 하는 걸까, 이 게임을. 그러니까 망했지. 근데 살아났어요. 메타버스 붐을 일으키면서. 그래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하고 또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의 아주 밑에 저 동생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
왠지 조카인지 그 친구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어 제가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디지털 네이티브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우리 날 때부터 처음부터 영어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우리는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 우리는 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컴퓨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다가 '아 그래 컴퓨터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 대학 내가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 내가 몇 학번인지도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내가 나온 대학교가 컴퓨터 그때 인제 컴퓨터 과학 그 전산학과였는데 전산학과 제가 1 기예요. 나는 그 과를 안 갔어. 나는 전자공학을 했는데 1 기가 인제 생겼어 처음에. 그래 가지고 '저길 갈까?' 그랬는데 왠지 불안하잖아. 그 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 회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래. 전자공학과를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제 하다가 컴퓨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제 공부하는 식으로 컴퓨터를 배워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전자기기 뭐 이런 거 사면 일단 매뉴얼부터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쓰는구나.'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더니 쓸 수가 없는 거야. 뭔 기능이 많은데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불 들어오고 막 화면 뜨고 10년 만에 차를 바꿨거든요. 세상이 너무 바꿔진 거예요. 근데 애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애매한데 네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애매해. 근데 여러분보다 쪼끔 더 저거 해야 되나 막 눌러. 막 누르고 그냥 해요. 겁 없어. 그러고선 해 보면 다 돼. 그래 갖고 뭐 막 희한한 걸 하고 있어. "너 그거 어떻게 하니?" 이러면 가르쳐 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이게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나 몇 년이나 썼는데 모르던 기능 막 가르쳐 줘요. 걔네들은 '아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교수님 보니까 애가 어 2 살이었나? 3 살이 2 살, 3 살 예. 앞에 아이패드 이렇게 펴 놔 주고 그러고들 식사들 하시더라고. 걔가 그거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뭐 이상한 거 띄워 가지고 게임도 하고 막 해요. 걔네들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커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렇게 가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제페토 같은 것도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막 하는 것 같아. 뭐 사용자가 뭐 무지하게 뭐 1000만 2000만 막 넘어가고 무지하게 많아지는데 억까지 넘어갔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그 어린애들.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생일 파티한다고 어디 동영상 보니까 생일 파티한다고 애들 모여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뛰고 있어 지들해서 퐁퐁퐁퐁퐁퐁. '저걸 왜 하나.' 싶은데 걔네들은 그게 즐거운 거죠. 제가 시간도 없어서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3 시간을 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말씀은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것만으로 봐도 굉장히 애매하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음 우리나라 IITP라고 있어요.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인가? 과기부 산하에 IT 쪽 우리나라 정부 R&D를 주관하는 어떤 어 산하 조직인데 거기서 "메타버스를 타입을 나눠 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타입을. 그래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보면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쪼금 나름 정리한 게 인제 이렇게 한 3 가지 타입으로 나눠 봤어요. 타입이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첫 번째 타입은 그냥 어 가상 세계죠. 올 디지털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 그거가 한 종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올 디지털 가상 세계를 그냥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현실하고 링킹이 돼 있는 그래서 혼합 현실 형태, 현실의 익스텐션 또는 가상 세계를 현실을 이용해서 확장을 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혼합 현실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타입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 세계와 그 가상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융합이 돼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런 물리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의 한 모습이 또 메타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의 다른 타입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요거는 홍대 안성희 교수님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것도 IITP에서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좀 타입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너무 종류가 많고 너무 다 달라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싸이월드도. 어, 그러면 그거 뭐죠? 카카오 스토리. 예, 예, 예. 그것도 메타버스인가요? 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라이프 로깅 형식의 메타버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다가 또 그게 재밌는 게 아는 사람 중에 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은 아까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올리는 내용이 내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의 일상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요. 오늘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셨다. 페라리 막 그 앞에서 아, 사람은 없어. 찍어가지고 올리고. 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뭐 그러고서 어디 이제 근사한 뭐 했는데 사실 거기 가서 가본 적도 없고 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바타야. 저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면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것들 잔뜩 올리면 막 성토론하고 온갖 그 인터넷 워리어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서 매장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아바타라는데 할 말 없죠. 그렇게 되니까 메타버스 맞는 것 같기도 해.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어, 여기서는 8개의 축을 나눴어요. 메타버스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몰입감을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면 얼마나 내가 그 가상 세계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다르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호환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건너뛰어가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메타버스 서비스가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하다가 계속 이어서 PC에서 하다가 뭐 다른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뭐 텔레비전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소셜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SNS 같은 그런 기능을 얼마나 해주느냐. 어, 또 저기 밑에 보면 AI 컬래버레이션 레벨이에요. 인공지능의 어,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랑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에시컬 레벨, 도덕적인 면, 그다음에 내가 참여도, 인클루시브 레벨, 뭐 이런 한 8가지 지금 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갖고선 그 레벨을 한 4레벨 정도로 나눴어요. 각각 이머시브니스를 4레벨로 나눴어요. 그러면 몇 종류가 나와요? 4에 8승이 나옵니다. 종류가 그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어,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고 이걸 들여다볼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지금 그만큼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까 몰입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라고 로블록스 CEO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면 그렇게 몰입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웹 브라우저 가지고 뉴스 보면서 거기 몰입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만 봐요. 거기다 댓글 달면서 또 몰입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같이 동기화돼가지고서는 막. 예. 그래서 정말 메타버스라는 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도예요. 메타버스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니고 기술의 융합입니다. 기술의 융합이고 메타버스는 서비스고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거의 동의가 되고 있는 에,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게 조금 전에 했던 핵심 기술의 융합체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형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각각의 독립적인 PC를 사용하고 컴퓨팅 퍼실리티, 컴퓨팅 환경에서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되면서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듯이 거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런 컴퓨터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2022년도에 맥킨지 그 우리 컨설팅 회사죠.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맥킨지 컨설팅에서 메타버스의 히스토리컬 마일스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정리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78년도에 머드 원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머드 원. 최초의 멀티플레이어 리얼타임 버추얼 월드라고 돼 있어요. 어, 우리 최 교수님은 기억하실라나? 아니 김 교수님은 기억하시나요? 김지필 교수님? 그 이 머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는데 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PC 서버가 있고 PC 통신이라는 것을 하는 환경이었는데 그 PC 통신하는 서버 안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치는 거예요.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정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을 치면 그쪽에서 리스판스를 해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키워드를 치면 이제 딴짓을 하는 거고 뭐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뭐 캐릭터를 키워 나가요. 안 보여. 어. 근데 치면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오는 그 머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멀티 유저 던전 뭐 이런 던전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얼리티를 처음 영화한 게 82년도에 트론이라고 한 얼마 전에 또 트론 2가 나왔었죠.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84년도에 뉴로맨서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 어, 이 나왔고, 92년도가 메타버스라는 스노우 크래시, 99년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처음 나와서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상상을 했고, 2003년도에 세컨 라이프가 나왔네요. 아까 2002년 3년 얘기했는데, 만슬리 액티브 유저 MAU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이게 100만을 넘어섰었대요. 그래요. 2003년도에 오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로블록스가 처음 생긴 건 2006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화한 소설이 영화가 나왔죠. 영화가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메타버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거기 그 세상 이름이 뭐였더라? 오아시스였나? 뭐 거기 이제 소설은 2011년도에 나온 소설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이제 히스토그램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또는 그 개념이
19년, 20년, 21년 하면서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게 새로운 기술의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언택트, 비접촉, 언택트에 대한 언택트 테크놀로지, 언택트 우리 액티비티에 대한 서포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요구가 막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리고서 MS라든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메타 뭐 애플 이런 데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비전을 굉장히 멋있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돈이 이 당시에 무지하게 몰렸죠. 근데 22년 후반기 넘어가면서 다시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거죠. 엔데믹이 오는 거죠. 엔데믹이. 엔데믹이 오니까 언택트에서 사실은 강제적인 언택트였잖아요. 언택트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그게 풀리니까 어떻게든 컨택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만나서 얼굴 보고 막 이러고 싶은 같이 한 잔 찌끄리고 싶은 이런 게 막 욕구가 막 생기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언택트를.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걔네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빅테크 컴퍼니들이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막상 써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실 팬데믹 시대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다 돈을 풀었어요. 양적 팽창.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어, 긴축을 다 들어간 거죠. 긴축이 들어가니까 돈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막 투자하고 막 그러면서 이걸 기술 투자하고 개발자들 막 고용하고 막 이러던 회사들이 성과를 못 냈는데 긴축 들어가니까 돈이 마르는 거죠. 투자 아무도 안 해줘. 투자금 회수하고 있어.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었어요. 근데 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메타버스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정부나 뭐 이런 데서도 투자들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어, 약간 헛소리 비슷하게 지금 한 시간을 끌어버렸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표준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이게 첫 시간이니까 예, 뭐 사실 학부가 강의 같으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천천히 나가잖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천천히 진도 나가니까. 자, 표준 얘기 잠깐만 할게요. 표준은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크게 이 왼쪽 표준화 주체에 따라서 표준을 분류를 합니다. 공적 표준과 사적 표준 또는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요. 공적 표준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디주레라고 하는데 이 디주레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불어거든요. 여기 지금 나 불어 좀 한다. 아무도 없어요.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뭐 불어한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음, 더 이상 요구하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 디주레 스탠다드, 디팩토 스탠다드 이렇게 나눠요. 이 공적 표준이라고 하는 애들은 표준화 기구 자체가 공적 기구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로 치면 KS 표준 있죠. KS 표준 모르는 사람. KS 뭐예요? 없죠? 네. KS 표준, 국가 표준이에요. 이거 공적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표준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표준은 뭐 CJK 뭐 해가지고선 중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이 요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슨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같이 표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표준이 돼요. 또 유럽에 가면은 유러피안 표준이 있어요. ETSI, 엣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유럽 표준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 표준이고 더 크게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SO, IC, IT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은 다 국제 표준화 기구고 저기에 멤버는 국가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술 표준원이라고 있어요. 아, 국가 표준원이구나. 이름이 바뀌었어. 가끔씩 정권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려요. 국표원이요, 국표원. 옛날에 기표원이었는데 국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가 ISO나 IEC 뭐 이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표준화 활동을 하고 표준을 제정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라별로 한 표씩 갖고서는 결정을 해요. 음, 너희 나라에서 많이 왔어. 그래서 소용없어요. 너희는 여기 한 표. 여기 저기 아프리카에서 혼자 왔어요. 여기도 한 표. 미국에서 때로 왔어요. 거기도 한 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래도 한 표. 그게 이 국제 공적 표준을 진행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들의 대체적인 룰입니다. ISO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친구들 있어요.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주의가 산만한 편이에요. 뭐 ADH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래갖고 성적표에 또는 학생부에 항상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가 산만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어, 참 예. 근데 보면 트럭 같은데 어, 배달 트럭 있죠. 로지스틱스 아니 그거 뭐라지 무슨 로지스 뭐 CJ 무슨 뭐 대한통운 뭐 이런 트럭 가면 뒤에 보면 있어요. ISO 9001 인증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제약회사 같은 것들도 보면 광고할 때 뭐 ISO 무슨 9000 인증 뭐 이런 거 나와요. 그 ISO가 이 ISO예요. 그리고 IEC는 이거는 그 전기전자 쪽만 표준화하는 공적 국제 기구고요. 얘네들 다 스위스에 있어요. ITU는 UN 산하기관이에요. 근데 ITU는 ITU-T하고 ITU-R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무슨 주로 이제 통신 관련해서 국제 표준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핸드폰 통신 방식이 있잖아요. 물론 그 이제 단체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선 규격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게 ITU의 표준으로 인증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은 방식을 써서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통화가 가능한 그런 거죠. ITU.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표준이 아니라 기업들이 모여서 또는 뭐 학교도 가능해요. 그런 사적으로 모여서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이런 사실상 표준이에요. 물론 이제 사내 표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표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사내 표준이라고 하면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이 사내 표준이었어요. 훈민정음 뭔지 모르죠. 훈민정음이 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게 아니고 워드 프로세서가 삼성에서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안에 사내 문서는 전부 훈민정음이에요. 그럼 비슷한 걸로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아래 한글. 예, 국제적으로 나가면 다 워드인데 예, 그런 게 있죠.
단체 표준은 보통 여기 지금 국가 내 표준화 단체가 합의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국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걸 수도 있는데 모여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쓰기 전 시절에 어, 핸드폰 충전기 있었어요. 핸드폰 충전기 중에 이렇게 표준화된 충전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이쪽 핸드폰에 있던 거 뽑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도 맞고 저기다 꽂아도 맞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TTA 표준인데 TTA라고 정보통신 기술 협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단체예요, 단체. 그래서 그 TTA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표준이었죠. 그거 말고 또 단체 표준 하면은 이제 어 뭐가 있을까? 요즘 많이 하는 게 3GPP, 3GPP, 3GPP2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그 핸드폰이죠. 모바일 서비스하는 그 통신사하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거기서 규격을 만듭니다. 우리는 야, 핸드폰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통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갖고 표준을 만들어요. 그것도 단체 표준이고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표준인데 저런 이제 ISO 표준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 표준 저 IEEE에서도 표준을 만들거든요. IEEE SA라고 해서 IEEE 산하인데 그것도 역시 국제 표준인데 그거는 디팩토 사실상 표준이 되는 거죠. 공공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는 몇 주 후에 오실 명지대학교의 김상균 교수님, 그 텔레비전에 김상균 교수라고 메타버스 많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분이 성균관대 계시지 않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분이? 경영, 경영학과, 아니, 그분이 원래 강원대학 계시던 분인데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로 옮기셨는데 경영대학 쪽으로.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김상균 교수님이 아니고 명지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메타버스 시스템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아까 커머스 뭐 이코노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바닥에 깔리고 그다음에 이제 맨 위에 보이는 게 리얼리스틱 씬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감 나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 실감이 나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센서리 스티뮬라이라고 되는데 우리 감각 기관도 자극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실감, 오감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정말 실감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데 거기 모두 진짜 현실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용자가 별로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NPC라고 부르죠. NPC. non 플레이어 캐릭터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의 캐릭터들인 거죠. 인공의 아바타들. 걔네들하고 뭐 또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AI, 챗GPT 같은 그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줘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세상을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IoT에 기반을 한 사물 인터넷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한 이런 센서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종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아트가 메타버스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 그림을 그래서 가져온 거고 여기서 표준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체를 뭐 통합하는 표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좀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체를 통합하는데 기술 통합은 사실은 아직까지 힘들 것 같고 용어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메타버스 시스템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표준화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쪽에서는 이게 전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들의 융합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위 그 이 꼭 필요한 이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또 나눠요. 횡적 표준화와 종적 표준화를 얘기하는데 이 횡적 표준화, 종적 표준화의 이 그림은 에트리의 강신각 본부장님이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옛날에 그려주신 건데 횡적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횡적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어, 서로 다른 메타버스들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들 간에서 캐릭터나 그러니까 아바타나 뭐 자산이라든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준들을 횡적 표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로블록스에서 만든 아바타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뭐 로블록스 캐릭터가 뭐 꾸며봐야 뭐 이렇게 3등신에 뭐 이렇지만은 어쨌든 했어요. 걔를 제페토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포트나이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횡적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적 표준화는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 물리 세계라고 하면 우리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양방향 연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도 어떤 표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내가 가상 세계를 개발을 하면서 그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물리 세계에서 넘겨주는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왼쪽 그림은 보고 있으니까 어느 게 물리세계고 어느 게 가상세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위에 게 이제 가상세계고 밑에 게 물리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요소 기술, 횡적 표준, 종적 표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같은 기능을 갖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표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횡적 표준들을 조금 보면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게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보이시는 게 아바타예요. 아바타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내가 A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있던 아바타를 B라는 세상으로 가져가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VRM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VRM 컨소시엄. 이게 일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얘네 아바타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근데 어쨌든 얘가 그래가지고 국제 표준처럼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본 안에 기업들만 모여가지고 만들던 표준인데 그래서 3D 아바타 3D 아바타의 어, 파일 포맷이에요. 파일 포맷. 그래서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하면은 A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이 아바타를 가져갈 수 있어요. 똑같은 그 파일을 B라는 메타버스에서 또 임포트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 그 자체는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하는 또 여기가 디펙토 스탠다드를 개발하는 또 그래픽스 쪽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단체인데 오픈 XR이나 뭐 오픈 GL이다 하는 뭐 이런 그래픽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텐데 그런 걸 많이 개발한 표준 그룹인데 거기에서 GLTF라고 하는 3D 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포맷을 개발을 했거든요.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GLTF를 기반으로 한 아바타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 VRM이라고 하는 걸 또 가져다가 레디 플레이어 미라고 하는 어,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인데 얘가 마치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게.
그래서 얘네들은 또 그걸 VRM을 가져다가 손을 봤는데 유니티를 위한 SDK도 만들어 놓고 언리얼 엔진을 위한 SDK도 만들고 그다음에 웹 베이스드 엔진 스택을 쭉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릴리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9천 개 이상의 게임 또는 앱들에서 사용이 현재 되고 있다고 해요. 요게 지금 레디 플레이어 미에서 만드는 예, 아바타인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개, VRM이나 레디 플레이어 미 같은 경우는 파일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임포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007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에 처음 릴리즈되고 지금 뭐 4차까지 해서 2019년까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엠팩 V라고 그래요. 엠팩 V. 엠팩 V 파트 4를 보면 버추얼 월드 오브젝트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하는 어, 표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가상세계 객체의 특성들. 가상세계 객체 원래 처음에는 아바타 앤 나나바타 뭐 이랬는데 그 뭐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어 사람 형식의 아바타도 있고 넌 휴먼 아바타도 있고 어 3D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물체들도 있죠. 걔네들을 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표준이에요. 근데 얘는 구체적인 파일 포맷 정하지 않았고요. 렌더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약간 텍스트 기반으로 XML로 만들었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특징들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포맷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버추얼 월드 오브젝트 베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디스크립션, 버추얼 월드 오브젝트 캐릭터리스틱에서 사운드, 씬, 컨트롤, 이벤트, 센서리 이펙트, 밑에 비헤이비어 모델 뭐 그래가지고 이 예를 들어 아바타로 가면 이 아바타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래서 그다음에 비주얼한 특징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얼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흉터가 있다. 뭐 화록선자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스카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 얘기는 A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다가 그 특징을 이 포맷으로 해서 다 내보내주면 다른 아바타에서 다른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가져갈 때 이 특징들을 가져가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8등신 캐릭터를 제공하던 아바타를 제공하던 그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2등신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이 특징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레디 플레이어 미나 그 VRM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픽한 파일 포맷을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는 호환성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여서 뭐 아바타도 있고 버추얼 오브젝트 타입도 있고 해서 그 특징들을 쭉 기술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조금 전에는 아바타였고 여기는 이제 양파 뭐 당근, 골프채 뭐 이런 애들도 다 이런 특징들을 기술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새 최근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아바타 미디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데 어, 맨 위에 케이스 1은 옛날에 비디오 동영상 그대로 가져가는 식의 그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어, SNHC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미지와 어떤 특징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성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케이스 3는 이게 이제 아바타에 해당되는 건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피처들을 어떻게 에, 마, 마, 저장을 할 거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2D나 3D로 돼 있는 모델에다가 이 정보를 합쳐가지고서는 내가 아바타를 만들고 또 아바타를 제어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아바타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바타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뭐 그런 인터페이스 개발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VRM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어, GLTF 크로노스에서 만든 GLTF 객체 표준도 2017년도에 GLTF 2.0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갖다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은 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존의 3D 그래픽스를 하는 톨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제이슨 기반으로 그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요 밑에 지오메트리라는데 이제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래픽스 할 때 이게 메쉬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점과 점을 잇는 선들로 이렇게 이제 전체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거에다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킨이라고 하는데 표면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는 그런 것들까지 쭉 기술을 해서 이 3D 오브젝트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 PBR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PBR이라고 하는 것은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색을 줬어요. 저 표면을 정의할 때 여기는 픽셀 값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줬는데 이제 GLTF에서는 뭐 이런 식이에요. 어, BMW 파란색 차체 이런 바디 파란색 바디 그럼 그 특징이 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BMW의 파란색 차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표면에 만들어내도록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BMW라는 회사에서 그 자기네 차체에 쓰는 파란색의 특징에 대한 것을 릴리즈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가져다가 써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면의 물리적 특징들을 기술을 해가지고서는 렌더링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버티칼 표준으로는 저런 건 다 이제 호리젠탈 표준 스탠다드였고 버티컬 스탠다드로는 엠팩 V가 또 나옵니다. 엠팩 V 아까 파트 4가 호리젠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수직도 있어요. 그래서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인터페이스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서는 물리 세계의 어떤 현상을 픽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 이 가상 세계에다가 올려줄 수 있고요. 표준화된 포맷으로. 가상 세계에서 뭔가 처리를 해서 물리 세계에다 영향을 주고 싶으면 또 액추에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이 정의가 돼 있어요. 엠팩V에.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엠팩V의 딱 하나 단점은 제약은 이 엠팩이라고 하는 애가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센서, 세상의 모든 액추에이터를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게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 이런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걔네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라는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이씨 때려쳐 그래가지고서는 IEEE로 갔어요. IEEE로 가가지고서는 IEEE 2888이라고 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888 워킹 그룹의 12시에 다음 수업이 시작이 되나 보죠? 아니에요? 예. 아, 그 12시에 끝내면 되는 거죠. 예. 보통 수업하면 왜 1시간 수업이면 50분에서 10분 전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90분 수업 같으면 보통 15분 전에 끝나는 게 맞는데 12시까지 하라고 그러시니까 전 믿고 12시까지 갑니다. IEEE로 가가지고 이게 벌써 워킹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싱 사이버 앤 피지컬 월드라고 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를 어떻게 보면 융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터페이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표준화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쭉 만드는 게 어 지금 6개 표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3개는 스탠다드로 이미 릴리즈가 됐고요. 하나는 2개는 지금 최종 발로팅 투표하고 있는 단계예요. 투표하면서 코멘트 받고 있는 단계. 하나는 아직 에, 워킹 드래프트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이런 제목으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가 센서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세 번째가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의 디지털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 육자유도를 지원을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 다섯 번째는 가상 훈련 시스템의 이밸류에이션, 측정, 평가. 여섯 번째가 홀로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의 인터페이스를 홀로그램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1번, 2번, 그러니까 센서 인터페이스,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 시스템, 그렇게 세 개가 작년 11월, 11월, 12월에 각각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1월에 2개가 퍼블리시가 됐고 그러니까 파트 4죠. 닷 4라고 되어 있는 애가 올해 2월에 지난달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은 지금 막 밸럿을 시작을 했고요. 다섯 번째 거는 이밸리에이션인데 한 번 밸럿을 했는데 커멘트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졸브를 해가지고 다시 밸럿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표준들에 대해서 이 6개 표준들에 대해서 각각 한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요소 기술들도 있는데 엠팩 I라고 하는 이머시브 몰입 미디어의 부호화에 관한 표준이 엠팩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웹GL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오픈GL이라고 하는 것을 웹 기반으로 W3C에서 가져가서 만든 웹GL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오픈 XR은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하는 겁니다. XR에서. 그래서 이 지금 맨 왼쪽이 에즈이즈예요. 맨 왼쪽이. 그래서 디바이스도 다르고 VR, XR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다르고 걔네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다르고 그 엔진도 다르고 플랫폼도 다 달라서 개발자 입장에선 저거를 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뭐 매번 막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오픈 XR이라고 하는 표준을 따르면 서로 그 XR 인터페이스 이 표준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돼서 내가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XR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누구라도 그 엔진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고 엔진이 바뀌어도 인터페이스는 같으니까 지장이 없고 뭐 또 디바이스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 참 편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표준도 있습니다. 그것의 웹 버전인 웹XR도 있고요. 그래서 12시가 됐는데 메타버스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는 서비스 또는 응용 또는 플랫폼을 칭하는 용어인 것 같고, 근데 과거에서 얘기하는 그냥 XR하고 메타버스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표준을 생각하면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그런 메타버스들이 앞으로 발전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상 세계 간의 호환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TC 원 산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리고 IEEE 크로노스 그룹 이런 데서 표준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라고 MSF라고 하는 또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는 여러 SDO 스탠다드 개발하는 기구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갭 필링을 그러니까 빠진 표준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발굴하고 니네 표준 어떻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유즈 케이스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ISOIC 산하의 JTC1에서 어드바이저리 그룹 2, AG2라고 하는 데서 지금 메타버스 TTR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쯤에 릴리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ITUT에서는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갖고 거의 9개인가 예,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지금 기초 문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걔네들이 각각 실질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뭐 근데 어쨌든 표준이 만들어지면 어,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는 표준이 너무 많아요. 표준이 너무 많아서 어느 표준이 살아남을 것인지 또 사실은 걱정이 되고 어, 그렇지만 어쨌든 표준이 계속 개발이 되고 또 그들 간에 어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사용자들이나 산업의 혼선을 제거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안 받을게요. 네. 나중에 교수님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